안녕하세요. 기초전자공학 실험 101 분반 조교를 맡게 된 김현동입니다. 두 번째 실험인 키르히호프의 전류 전압 법칙에 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목적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 관계와 전압 관계를 확인하여 키르히호프의 전류 전압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은 KCL, KVL이라고도 부르며 여러분들이 회로를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해석 방법입니다. 이제 이 과목은 실험 과목인 만큼 기초 이론에서는 이 법칙들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만 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은 KCL이라고도 부르며 회로상의 임의 한 분기점에 대해 들어온 전류의 합과 나간 전류의 합이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 분기점이라는 것은 노드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저번 동영상을 봤다면 노드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노드는 이렇게 여러 소자들이 만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그림의 회로에는 각 노드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KCL이 무엇이냐 보면은 이 첫 번째 노드를 보시면 노드 1으로 들어오는 전류 I1이 있고 노드 1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전류 I11과 I1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전류의 양인 I1과 나가는 전류의 양인 I11과 I12의 합, 이것이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합이 같다. 이 내용이 KCL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물을 생각하시면 이거를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이런 세 갈래 파이프에서 한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이제 나머지 두 방향으로 물들이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파이프를 봤을 때 위에서 들어온 물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하지도 않을 거고, 이 물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쪽 반대쪽 두 방향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전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한 노드에 대해서 들어오는 전류가 없는데 갑자기 나가는 전류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KCL과 뒤에 KVL을 공부하는 이유는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기점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는 것은, 그런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런 회로를 해석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이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노드 해석법 또는 마디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이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류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노드 해석법의 개념 자체는 한 노드를 기준으로 나가기만 하는 전류들의 합이 0이다. 혹은 들어오기만 하는 전류들의 합이 0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길이 세 갈래 길인데 대신에 모든 전류들이 다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이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나가는 전류들의 합이 무조건 0이다. 이게 노드 해석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갈래 길로 모두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이라면 이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는 없는데 다 들어오고만 있기 때문에 그럼 나가는 게 없으니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도 이 노드에 대해서 모든 들어오는 전류들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아까까지 보던 회로 그림이랑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아까 보던 그림을 여기 밑에다가 비교용으로 가져다 놨습니다. 이 전류 방향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림에서는 한 노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었다 하면, 이 그림에서는 노드에서는 모두 나가거나 아니면 모두 들어오기만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어떤 노드는 전류가 다 나가는 방향이고 어떤 노드는 전류가 다 들어오는 방향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노드에서 전류가 다 나가는 방향으로 보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기준이 되어줄 0V 전압을 가지는 접지 부분이 정해져야 됩니다. 보통은 회로도에 이런 식으로 접지 단자 기호가 있어서 그 부분이 0V라는 것을 보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노드인 V3가 접지되어서 0V가 됐다고 이렇게 V3 부분 세 번째 노드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해석법의 제일 기본적인 틀은 이 각 노드마다 전류식을 하나씩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이 두 번째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들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써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노드 전압의 개수가 두 개이니까 전류식도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전류식을 이제 i는 r분의 v 식에 맞춰서 쓰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보통 여기서부터 먼저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쓰면서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이 쓰는 방법을 같이 보시면 i11은 이 r분의 v, r은 r1이고 v는 이 r1 저항에 걸리는 양단 전압 v1 빼기 v3입니다. 그리고 이 i12는 R2에 흐르는 전류이므로 R2분의 R2의 양단 전압 V1 빼기 V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I3 쪽에는 뭐 저항도 없고 어떤 정보도 딱히 없습니다. 이 노드 2에서는 그런 부분이 딱히 없어서 이렇게 뭐 평범한 식처럼 쓸 수가 있는데 노드 1에서는 이 전압원이랑 만나면서 이 부분의 전류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노드 해석법을 적용을 시킬 때 이 노드에 전압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KCL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드 1에 KCL을 안 쓰면 이 식 하나 자체가 없으니까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이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만 남아서 풀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전압원에 대해서 양단 전압인 V1 빼기 V3가 VS라는 어떤 상수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V3가 0V라고 정했으니까 이 V1의 값은 VS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VS나 R1, R2, R3, R4 값이 주어졌다면 이제 여기 V3도 0이기 때문에 각 값들을 집어넣어서 이 원하는 V2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노드 1과 노드 2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V1과 V2 사이에 만약에 전압원이 있으면 그럴 때는 슈퍼노드로 해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이 실험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서 이런 간단한 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아예 숫자가 주어진 거를 사용해서 한번 해석하는 것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쉽도록 이렇게 노드별로 색깔을 따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리고 각 노드마다 나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이렇게 전류를 정의를 해줬고 이제 나가는 전류들의 합이 그래서 다 0이다 이렇게 식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i는 r분의 v 식을 적용시켜서 식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도 다른 부분들은 다 정리가 잘 되는데 이 i11 부분 이 노드 1에서 전압원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KCL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노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KCL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전압원에 대한 식, 이 식을 먼저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치챈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KCL식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전화번호랑 붙어 있는 노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식을 먼저 쓰고 이 전화번호랑 붙은 부분은 굳이 KCL을 먼저 적용시키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전압 1의 양단 전압인 V1 빼기 V3가 5V인데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V3는 우리가 접지를 해서 0V였습니다. 그래서 V1이 5V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노드 2에 대해서는 KCL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I21, I22, I23를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kΩ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1kV분의 V2 빼기 V1 이 3.3kΩ에 흐르는 전류는 이 3.3kV분의 V2 이 4.7kΩ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4.7kV분의 V2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2에 대한 KCL식을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V1, 아까 V1이 5V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V1을 여기다 대입하면 V2를 그대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고 이 값을 계산해보면 V2는 3.3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드 해석법의 목적인 이 각 노드들의 전압을 이 노드 해석법으로 구할 수 있었고 이 노드 전압들로 이제 만약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들을 한번 계산해 본다 이렇게 한번 하면 일단 1kΩ 저항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해보면 1kV분의 양단 전압 5 빼기 3.3 이렇게 해서 1.70mA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3kΩ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해본다고 하면 3.3kV분의 3.3V 이렇게 해서 1mA로 구할 수 있고 이 4.7kΩ 저항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한다고 하면 4.7kV분의 3.30V 해서 0.70mA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KCL과 노드 해석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다음으로 키르히오프의 전압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키르히오프의 전압 법칙은 KVL이라고도 하며 이 뜻은 하나의 루프에 공급한 전압의 합과 이 도체에 분배된 전압의 합이 같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루프가 무엇이냐면 루프는 시작과 끝이 같도록 그릴 수 있는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까지 계속 보던 이 회로를 예로 들면은 이렇게 여기 오른쪽 구석에서부터 시작해서 5V 전압원을 지나고 1kΩ 저항을 지나고 이렇게 4.7kΩ을 지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하나의 루프인 겁니다. 이렇게 크게 한 바퀴만 루프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게 그리더라도 시작과 끝이 같으면 여기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이 같다면 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프가 아닌 경우는 이 경우처럼 경로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7kΩ을 지나서 5V를 지나고 1kΩ을 지나서 이제 4.7kΩ으로 돌아오지 않고 갑자기 3.3kΩ으로 돌아온다면 이제 시작과 끝이 같지 않아서 이것은 루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루프들에 대해서 이렇게 루프를 도는 동안 공급받은 전압과 경로상에 있는 각 저항들에게 분배된 전압이 같다는 것이 키르히오프의 전압 법칙입니다. 아까까지 KCL에 대한 이 회로의 예를 보면서 이 회로의 노드 전압들을 구했었죠.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다가 다시 표시를 해봤습니다. 노드 전압과
그걸로 알 수 있는 이 각 저항들의 양단 전압들을 다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들도 각각 다 적어놨는데 이 KVL을 적용하는 데는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KVL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각 루프마다 이 루프를 따라가 보면서 한번 공급되는 전압과 분배되는 전압이 같은지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5V를 전압원에서 공급을 받고 이 1kΩ 저항에 1.7V의 전압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와서 4.7kΩ 저항에 3.3V의 전압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총 공급받은 양과 이 저항들의 분배해준 양이 같습니다. 여기서 이 3.3kΩ 저항 것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나 하고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루프의 경로상에는 3.3k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경로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로 중에 마이너스를 만나면 공급이고 플러스를 만나면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밑에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압원에 마이너스를 만났기 때문에 5V를 공급받은 것이고 1kΩ 저항에 플러스를 만났기 때문에 1.7V의 전압을 분배해 준 거고 여기도 플러스를 만났기 때문에 3.3V를 분배해 주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5V를 공급받아서 5V를 분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루프에서는 전압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를 먼저 만났습니다. 마이너스 3.3V를 만났기 때문에 이건 공급을 받은 부분이고 다시 돌아서 경로상에서 이제 플러스 3.3V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 저항에다가 분배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바퀴를 다시 돌아보면 마이너스 3.3V, 3.3V를 공급받고 플러스 3.3V, 3.3V를 분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모든 루프에서 공급과 분배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 이렇게 시작과 끝이 달라서 루프가 아닌 경우에는 한번 경로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3.3V를 만나서 3.3V를 분배, 그리고 이 경로대로 쭉 따라오다가 마이너스 5V를 만나서 5V를 공급받고 다시 플러스 1.7V를 만나서 1.7을 분배,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3.3을 만나서 3.3V를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상에서 공급받은 것은 5V인데 이 분배를 해준 것을 다 합치면 8.3V이기 때문에 이 공급과 분배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KCL은 노드 해석법에 사용했다면 KVL은 메쉬 해석법에 사용됩니다. 주로 메쉬 해석법은 이 각 메쉬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노드 해석법이 각 노드의 전압을 알고 싶어서 주로 사용한다면 메쉬 해석법은 각 메쉬의 전류를 알고 싶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메쉬 해석법이기 때문에 메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메쉬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앞에서 나온 루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메쉬는 이런 루프들의 일종인데 그런 루프들 중에서 자기 루프 안에 다른 루프가 포함되지 않는 루프를 메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록 색깔 큰 루프는 안에 이런 작은 루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큰 초록색 루프는 메쉬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작은 루프들은 자기 안에 또 다른 루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메쉬고 이 큰 초록색은 메쉬가 아닙니다. 먼저 이 메쉬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지 뒤에 메쉬 해석법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메쉬 해석법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메쉬들에게 독립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각 메쉬의 경로마다 KVL을 적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메쉬 해석법으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보고 나면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처럼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노드 전압을 구한 거는 싹 무시하고 노드 전압 등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메쉬의 전류를 I1, 두 번째 메쉬의 전류를 I2라고 해서 각 메쉬마다 KVL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메쉬에 대해서 먼저 한번 KVL을 적용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마이너스 5를 만나서 마이너스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공급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에 플러스를 만나서 플러스 VR 1K를 만나고 그리고 여기서 분배를 해주고 또 플러스를 만나서 플러스 R 3.3K를 만나서 또 분배를 해주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순서대로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저항 값이랑 여기 흐르는 메쉬 전류가 I1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을 여기 첫 번째 1K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이런 V가 아니라 V는 IR을 해서 이렇게 1K 곱하기 I1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3.3kΩ에 걸린 전압도 이렇게 V는 IR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3.3kΩ에는 이 첫 번째 메쉬의 전류뿐만 아니라 두 번째 메쉬의 전류도 이 3.3kΩ에 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I1의 방향과 I2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I1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로 I1만큼 흘리려고 했는데 이 반대쪽에서 방해를 해서 I2만큼 깎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은 3.3kg 그대로 쓰는데 전류는 I1 빼기 I2가 됩니다. 이렇게 쓴 식을 다시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2차 방정식의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메쉬에 대해서도 똑같이 KV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이 3.3kΩ 자리에서 먼저 마이너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R 3.3kg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공급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마저 돌다가 4.7kΩ에서 플러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R 4.7kg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메쉬가 끝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V라고 써진 부분들을 다시 V는 IR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3.3kΩ에는 이 메쉬 1의 전류도 흐르고 메쉬 2의 전류도 흐릅니다. 그래서 이 I2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3km 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반대쪽에서 I1이 방해를 해서 이 I1만큼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3kΩ 저항은 그대로인데 이 전류가 I2에서 I1만큼 깎인 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4.7kΩ 저항에는 I2밖에 안 흐르니까 이렇게 간단히 적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미지수 I1, I2 미지수는 두 개이고 식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고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I1은 1.70mA, I2는 0.70mA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메쉬 전류가 이 값이고 이 메쉬 전류가 이 값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메쉬 해석법으로 구한 이 메쉬 전류들로 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들을 다시 계산해 보자면 일단 이 1kΩ에 흐르는 전류는 I1과 같습니다. 그래서 1.7mA가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이 3.3kΩ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i1과 i2를 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i1 빼기 i2 해서 1.00mA가 나오고, 이 4.7kΩ 저항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i2와 같습니다. 그래서 0.700mA가 나옵니다. 이걸 앞에 노드 해석법으로 해서 풀었을 때 답과 비교해보면 아주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랑 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노드 해석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메시 해석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둘 다 아마 답 자체는 똑같이 나올 텐데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편한 방법을 익히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까지 학생들이 메시 해석법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 해석법이 너무 어렵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메시가 하나밖에 없는 간단한 회로에 대해서 KVL을 쓰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시고, 그리고 아까처럼 메시가 2개인 거 이제 막 3개, 4개 이런 식으로 점점 복잡한 회로를 계속 연습해 보시는 게 회로 해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 간단한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테니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멈춰서 한번 이 식대로 따라올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초 이론은 여기까지를 하고 이제 예비 보고입니다. 예비 보고는 이번엔 간단하게 4개만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그림 1의 회로에서 이 각 저항들에 흐르는 전류들을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무슨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어떤 해석법을 써도 상관없는데 각 풀이 내용은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그림 1의 회로에서 이 I1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멀티미터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림으로 간단히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런 그림 2의 회로에서 각 회로의 저항들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압을 구하는 방법은 해석법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풀이를 쓰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풀이들은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고 앞에 기초 이론에서 나왔던 것처럼만 간단하고 좀 알아보기 쉬울 정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이 그림 2의 회로에서 이 두 번째 저항의 양단 전압 V2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멀티미터가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 간단히 그림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실험 예비 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험 순서입니다. 실험 순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 또 같이 실험 동영상을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실험 순서를 말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2의 시뮬레이션입니다. 똑같이 이 프로젝트를 해서 제가 원래 아까 설정해둔 폴더에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됐고, 이제 똑같이 이 설정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빈 프로젝트를 해서 새로 만들면 아까랑 똑같이 새로운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 1과 같은 회로를 먼저 구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왼쪽에서부터 만들기 위해서 일단 DC 전압을 추가하고, 저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소자들의 값을 변경해 줍니다. 소자 값을 다 변경했으면 이제 선을 이어주고,
선을 이었으면 이제 다 된 것 같으면 그라운드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일단 회로 1의 구성을 마친 겁니다.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피스파이스에 new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하고 똑같이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막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피스파이스 창을 띄우게 되고 이 시뮬레이션 세팅 창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DC 실험이기 때문에 다른 설정 없이 바로 확인을 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창이 나오고 여기서 첫 번째 실험은 그림 1의 이 회로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류 프로브를 찍어서 각 저항들 끝에다가 맞게 찝어줍니다. 그리고 피스파이스 창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선 3개가 잘 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서를 눌러서 이 값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선이 좀 더 진하면은 눈으로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려면 커서를 풀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커서 선택을 풀고 다시 트레이스들 좀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 얇은 선으로 프린트를 해오시면 제가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색깔이 겹치니까 다시 원래 색으로 보내주고 이러면은 굳이 커서로 읽지 않아도 값들이 대충 다 보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저항 이 1kΩohm에는 약 1.7mA 3.3kΩohm에는 1mA 4.7kΩohm에는 0.7mA가 나오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은 이제 전압을 10V로 올려서 측정을 하라고 했으니 DC 전압을 5V에서 10V로 올리고 이제 이거를 바꿨으면 시뮬레이션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피스파이스의 런을 누르고 다시 들어가 보면 이게 값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바꿀 때마다 이 트레이스 설정이 같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다른 시뮬레이션 툴인 PSim에서는 뭐 이런 트레이스 굵기 같은 설정도 다 불러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좀 뒤져봐도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값은 다시 똑같이 커서를 눌러서 이렇게 값을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랑 마찬가지로 1kΩohm에는 3.4mA 3.3kΩohm에는 2mA 정도 그리고 4.7kΩohm에는 1.4mA 정도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5V로 올리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진행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값은 대충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3배 정도로 오른 것 같네요. 이 실험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키르히오프 전류 법칙이 성립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3으로 넘어가서 그림 위의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브는 제거를 했고 다시 확대를 해서 그림 위의 회로에 맞게 조금 고쳐 보겠습니다. 이 저항을 연결하고 싶은 곳에 그대로 올려 놓으면 다른 툴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잘 연결이 되는데
이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선 위에 갖다 대봤자 이 선이랑 병렬로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1번 실험에서 영상에서 가르쳐 드렸듯이 그냥 선이랑 병렬 연결이 되면은 이 저항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선을 다시 지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압도 다시 5V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그림 위의 회로를 다시 완성한 거고,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새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험 내용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디퍼런셜 프로브를 선택해서 각 저항마다 이렇게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또 지금은 트레이스를 계속 바꾸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커서를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커서 값을 보면 일단 1kΩ 자리에는 한 0.55V 정도, 그리고 3.3kΩ에는 한 1.83V 정도, 그리고 4.7kΩ 자리에는 한 2.611V 정도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압을 10V로 올리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커서로 읽어보면은 아까보다 딱 2배 정도 증가한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15V로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한 3배 정도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1kΩ 저항에 걸린 전압, 이게 3.3kΩ 저항에 걸린 전압, 이게 4.7kΩ 저항에 걸린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다 합쳐보면 15V이고, 이 15V가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15V를 공급해주고 얘네한테 15V를 다 분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이제 실험실에 와서 직접 실험을 할 때 어떤 값들이 나와야 되는지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값이 맞는 값인지 한번 알아놓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랑 실험 자체를 하는 이유가 이 앞에서 기초 이론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실제로 맞는지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도 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도 이 정도 시뮬레이션은 가장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인 거고, 그리고 이 뒤에 여러분들이 3학년이 돼서도 계속 시뮬레이션 할 일이 있고 4학년 때도 계속 할 일이 있을 테니 이 처음부터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혀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다가 뭐가 좀 안되고 뭐가 어렵고 그러면은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모르는 부분들을 물어봐서라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만들고 소자 추가하고 선 연결하고 이런 것도 같이 같은 속도로 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다 생략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나 아니면 혹은 이 만들어진 회로, 프로브 위치 이런 것만 같이 보고 웬만하면은 그냥 좀 짤막짤막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피스파이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좀 무슨 설정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게 좀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버전마다 너무 달라서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해보다가 안 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도 좀 아는 대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동영상입니다. 먼저 실험 1번인
그림 1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들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5V의 전압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기에 전원을 세팅해 줬습니다. 맨 처음에 일단 전압을 최소로 줄이고 전원을 킨 다음에 5V로 설정을 해주고,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 안 맞춰도 되고 그냥 대충 5V에 가깝게 5.1이나 4.9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맞게 설정을 하고 다시 회로에 연결하기 위해서 전원을 끈 모습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로에 연결하기 전에 전원 공급기는 먼저 전원을 오프한 상태로 회로에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 멀티미터의 프로브도 전류에 맞춰 놓고 이 세팅도 전류 세팅으로 하고 나서 이제 회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회로 세팅 모습입니다. 회로를 빵판에 연결할 때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그림이랑 비슷한 순서로 연결을 했습니다. 먼저 전원 공급기의 플러스 선과 이제 1kΩ의 저항, 그리고 이제 전류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직렬로 멀티미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4.7kΩ의 저항, 그리고 3.3kΩ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기에 마이너스 선을 연결했고, 이게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제 확대한 모습은 대충 이렇고, 전류 측정을 한다면 아까 전압 세팅은 미리 해놨기 때문에 전원만 바로 주면 이렇게 1.74mA 정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1kΩ 저항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다음으로 4.7kΩ 저항 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연결시켜뒀던 직렬로 연결했던 멀티미터를 떼고 이제 뗀 자리를 다시 메꿔주고 이제 4.7kΩ 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열린 부분을 다시 멀티미터로 연결을 해서 회로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연결은 먼저 이 전원 공급기의 플러스 선과 1kΩ이 만나고, 그리고 1kΩ을 지나서 이 멀티미터의 플러스 선과 그리고 3.3kΩ이 만납니다. 여기서 4.7kΩ이랑은 만나지 않는데 4.7kΩ은 전류 측정을 위해서 열어뒀기 때문에 4.7kΩ은 이 멀티미터를 지나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7kΩ을 지나서는 이 3.3kΩ과 그리고 여기 전원 공급기의 마이너스 선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한 회로를 똑같이 전원을 주면 이렇게 0.714mA 정도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3kΩ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4.7kΩ을 열었던 거를 다시 메꿔줬고 이제 3.3kΩ 자리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멀티미터를 통하게 해서 연결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아까 거에서 4.7kg 자리랑 3.7kg 자리만 바뀐 게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원 공급기에 전원을 공급하면 약 1.03mA 정도 출력이 됩니다. 저는 일단 여기 이 회로 그대로 이 5V로만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10V랑 15V에서도 실험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5V로 해서 이 실험을 여기 재고 여기 재고 여기 재고 다시 10V를 주고 여기 재고 여기 재고 여기 재고 15V를 주고 여기 재고 여기 재고 여기 재고 그러면 총 9번이나 실험을
해야 되고 이 회로를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5V에서 여기 I1을 측정하는 회로를 만들어 놓고 5V에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전압을 올려서 10V로 그 다음에 또 더 올려서 15V로 해서 이렇게 5V일 때 10V일 때 15V일 때 한 번에 측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I2 측정 회로를 만들어서 I2 때도 똑같이 5V, 10V, 15V 여기 I3도 이제 측정 회로를 만들어서 한 번에 측정할 때 5V, 10V, 15V 한 번에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회로에 전원을 연결한 상태로 회로를 수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전원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전압을 뭐 올리고 내리고 하는 정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기도 하고 그 간단한 회로이기 때문에 또 더욱 영향이 없을 거니 한 5V 했다가 10V 했다가 15V 했다가 이 정도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회로에 연결한 상태로 그냥 5V, 10V, 15V 이렇게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 3번은 그림 2와 같은 회로를 구성하고 각 저항들에 걸리는 전압들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니 먼저 앞에서 전류 측정으로 설정을 해놨던 걸 다시 전압 측정으로 설정을 바꿔야 하고 그림 위의 회로를 빵판에다가 구성을 합니다. 이 그림 위의 회로는 전부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훨씬 앞에 다른 회로들보다는 좀 수월할 겁니다. 이제 1kΩ과 4.7kΩ과 3.3kΩ 순서대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은 1kΩ, 4.7kΩ, 3.3kΩ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일단 1kΩ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1kΩ 쪽에 멀티미터 선을 병렬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좀 멈춰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원 공급기의 선, 그리고 1kΩ, 4.7, 3.3, 그리고 멀티미터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을 위해 전원 공급기의 파워를 ON 시켰을 때 이 0.569, 0.570V 정도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연결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제 1kΩ의 양단 전압이 아니라 일단 4.7kΩ의 양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멀티미터의 선을 옮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측정을 위해서 전원 공급기에 파워를 ON 시켜주면 이게 조금 잘려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61V 정도 출력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는 4.7kΩ의 양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던 멀티미터의 선들을 이제 3.3kΩ 쪽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옮길 수 있고 측정을 위해서 전원 공급기의 파워를 ON 시키면 이렇게 1.55V 정도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5V에서만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5V, 10V, 15V 다 실험을 해서 사진을 찍으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냥 5V에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10V로 올려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15V로 올려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5V에서 이거를 측정할 때 전원 공급기를 더 올려서 10V 했을 때 또 이거 찍고 15V로 올려서 이거 찍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더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이게 첫 번째 전공 실험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실험은 아니기 때문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